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말고 무엇이든 해보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까요? 생각이 많다면 무작정 걸어봅니다. 의욕이 없다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3번 외쳐봅니다. 성과가 없다면 작은 목표를 세워봅니다. 찌푸린 얼굴을 본다면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어봅니다. 불평불만이 가슴 깊이 올라온다면 깊은 심호흡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봅니다. 나중에가 아닌 아냐, 지금 시작해보자. 누군가 당신에게 인상을 찌푸렸다고 해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신경 꺼버리고 그 에너지를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해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이든 인간관계든 이제부터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 봅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가득합니다. 30년간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해온 저자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고 그들은 대부분 자신과 타인, 세상에 부정적이었으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정신분석 치료를 받으며 매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을 찾아냄으로써 깜깜한 동굴을 스스로 빠져나왔습니다. 매번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놔주지 않으며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을 찾아 그것을 해결해야만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좀 더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이 많아질수록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며 한번 부정적인 생각을 시작하면 멈출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을 찾아 그것을 해결해야만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걱정의 90%를 없애는 단순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걱정이 많습니다. 생각을 오래 하게 되면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걱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등등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가고 에너지 소모로 피로감만 커질 뿐입니다. 또 원래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유는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대로 쌓여 있게 됩니다. 이처럼 걱정이 많은 이들에게 잘 될 거야, 별일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 자신을 덮칠 것만 같은 불안에 휩싸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작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어니 젤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이다. 또한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겨우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즉, 걱정의 96%는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지는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1년 전 오늘 무슨 걱정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사흘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사람의 기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망각곡선이라는 이론을 남겼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손실 정도를 연구한 것입니다. 에빙하우스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의미 없는 알파벳 3개를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기억하게 한 다음 그 기억이 얼마 만에 잊혀지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20분 후 기억한 내용의
42%를 잊어버렸으며 1시간 후에는 56%를, 30일 후에는 79%를 잊어버렸습니다. 즉, 사람들은 한 달만 지나도 기억한 내용의 80% 가까이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어떨까요? 어쩌면 대부분은 어떤 실험을 했는데 라고만 기억할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더라도 1년 뒤에 돌이켜보면 무슨 고민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통제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부터 구분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든지 아니면 지금 해야 할 걱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지금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걱정은 지금 당장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결코 해치지 못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점점 강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무슨 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느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불안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느 순간 우리를 잠식해 버립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돈을 덜덜 떨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눈앞이 캄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불안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겁에 질려 도망쳐 버리면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웠던 순간이 떠올라 이번에는 그 상황으로 발을 들여놓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극복하고 싶다면 불안을 회피하는 대신 불안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불안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감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일이나 대인관계처럼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인생의 과제라고 봤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인생의 과제라는 것도 우리가 주변과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숙제를 낸 것도 숙제를 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것도 우리 자신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감정일 뿐입니다. 즉,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안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불안이 찾아왔을 때 괜찮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해봅니다. 자기 개발 분야의 선구자인 데일 카네기는 어느 순간 모든 인생의 주 원인이 걱정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걱정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걱정을 줄일 방법들과 노하우를 모아 데일리 카네기 자기 관리론을 펴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표에 다가서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 맴돌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나 신경쇠약에 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걱정의 5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는 결정을 실천에 옮길 때 사라지더군요. 결국 저는 다음 4단계를 밟아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두 번째,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세 번째,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네 번째,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 그러므로 걱정을 끊어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도 뭔가 일이 터져서 난감한 상황이 되면 일단 전화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전화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도망가지 않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심이 된다면 지금 당장 해보면 될 일입니다. 살면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해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까지 파괴하는 최악의 결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6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의 대가 세네카는 화에 대하여에서 분노야말로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며 분노만큼 인류의 희생을 초래한 역병은 결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분노를 순간의 광기라고 일갈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타인과의 싸움에서 그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를 벌하면서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비인간적인 욕구로 감정이 격해졌을 때 화는 그 상대방을 해할 수만 있으면 다른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화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겨누어진 비수의 칼끝을 향해 덤벼들며 안갚음하는 당사자인 자신마저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철저한 복수를 갈망한다. 화는 마치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 땅바닥 위에 거친 돌무더기로 변해버리는 건물과도 같이 자제심을 잃어버리고 품위를 내동댕이 치고 인간적 유대 따위는 아랑곳 없이 스스로 시작한 일이 무엇이든 오로지 그것에만 눈이 멀어 이성과 충고에는 귀를 닫고 하찮은 이유로 격분하면서 무엇이 옳고 참된지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세네카는 살면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파괴하는 최악의 결말을 원치 않기에 되도록 화를 내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이때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어찌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화를 참을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화를 낼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화를 너무 눌러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심하게 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먼저 숫자부터 세어봅니다.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인정하되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흥분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되고 그러면 돌아서서 반드시 후회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분노 표출은 상대방에게 가장 뼈아픈 상처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일단 속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세어봅니다. 숫자를 세는 동안 흥분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히게 되고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잠시 잃어버렸던 이성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이나 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면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10까지 세어라. 화가 너무 많이 날 때는 100까지 세어라.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눈을 돌리면 화가 나는 것 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출근길, 오늘도 누군가가 나의 어깨를 치고 갑니다. 그런데 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을까요? 사람들 틈을 비집고 겨우 회사에 들어가서 커피를 내렸는데 팀장이 나 주려고 뽑은 거야. 잘 마실게. 하며 순식간에 커피를 가져가 버립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에 집중하려는데 오늘따라 시비를 거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후배들의 실적을 가로채기로 유명한 서과장, 주식하느라 일은 뒷전인 김대리. 이번 달 매출 계획은 어떻게든 달성해야 한다고 팀원들을 들들 볶는 정 팀장 사이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파김치가 되어버립니다. 신경 끄고 내 할 일이나 하자 싶다가도 불쑥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뻔뻔할까요? 왜 저러고 사는지 당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기준과 너무 다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화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각자 자기만의 기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상대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나와 삶의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또 누구도 100%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즉, 언제든지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화를 내거나 그에게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당신이 화를 낸 이유는 사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면 오히려 벌컥 화를 내므로써 그 감정을 숨기려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어릴 적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남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크게 상처받았을 때도, 거절당할까봐 무서울 때도, 창피함을 느낄 때도 그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불같이 화를 내며 남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화가 난다면 정말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것과 무엇인가가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화가 났을 때는 어떤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몽골 제국을 이끈 징기스칸, 그는 어느 날 혼자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 헤맨 끝에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팔뚝 위에 앉아있던 사냥매를 내려놓고 잔을 꺼내 물을 받았습니다. 바위를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가늘다 보니 잔이 다 차기까지는 한참 걸렸습니다. 마침내 잔에 물이 가득 차자 그는 얼른 잔에 입을 댔습니다. 그 순간 사냥매가 잔을 낚아채어 갔고 그 바람에 잔에 담긴 물이 모두 땅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화가 났지만 워낙 애지중지하는 사냥매였고 매도 목이 말라 그랬을 거라 추측하며 다시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잔이 반쯤 찼을 때쯤 또다시 매가 달려들어 잔을 낚아채 가는 것이 아닌가요? 목이 너무 말랐던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칼을 빼어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다시 잔에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잔에 물이 가득 차서 그가 입을 댄 순간 이번에도 역시 매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물에 흘러내리는 바위 위로 올라간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독성이 강한 독사가 죽어 물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 물을 마셨더라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죽은 사냥매를 품에 안은 채 막사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큰 교훈을 얻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성급히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파울로 코엘료의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냥매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 물잔을 낚아챘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징기스칸은 화가 나서 매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피치 못할 사정이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는 이성을 마비시켜 판단력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홧김에 이혼을 하고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는 어떤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혹시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화가 가라앉고 이성을 회복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도 누누이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마다 잘못될 것이라고. 화내는 것을 내일로 미뤄봅니다. 체코에는 내일로 미뤄야 할 유일한 것은 분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네카도 화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바로 화를 늦추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화는 오래 버티는 단단함이 없으며 단지 화르르르 타오르는 처음의 격렬함에 편승할 뿐이다. 그것은 마치 해풍이나 강과 습지를 넘어온 바람처럼 처음에는 거세지만 그 수명이 짧다. 따라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처음에 끓어오르던 기세는 누그러지고 마음을 뒤덮었던 어둠이 점차 걷히면서 화는 누그러진다. 그러니 정말 머리까지 화가 날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려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서로의 화가 가라앉은 후에 차근차근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화내는 것을 최대한 늦춰봅니다. 화내는 것을 내일로 미루는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화는 이미 누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생에서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화가 나면 상대방이 아주 의도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그저 이기적이거나 약간 생각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또 별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화가 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관계가 깨질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창피하게 여기는 부분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모나 집안을 언급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이 왜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보고 화가 난 이유를 그에게 납득시켰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화가 나도 인생에서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네카의 말을 전합니다. 매사에 시시콜콜 파고들지 말라. 가장 좋은 방법은 덜어는 그냥 무시하고 덜어는 웃어넘기고 그래도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것이다.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힘은 무한한 친절과 배려가 아닌 명확하게 선을 긋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계 설정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책임감이 강하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항상 친절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면 실망하겠지.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 내가 참는 게 모두를 위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무리한 부탁도 들어줍니다. 혹시나 부탁을 거절했다가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싫어도 좋은 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 화가 나도 아닌 척 애쓰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기분을 신경 쓰느라 자기 마음이 굶어 터지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잘못한 것도 없이 일단 덮어놓고 사과부터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대립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그래서 서둘러 사과를 해버림으로써 마찰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차라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게 속 편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사과는 아니 하는 만 못한 법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서로가 얼굴 붉힐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단지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과를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려 하나요? 다른 사람은 존중하면서 정작 당신 자신은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는 꼴입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사과를 하는 것은 스스로를 욕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당신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면 그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고 다음부터는 별다른 죄책감조차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비로소 당신에게 예의를 갖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참고 견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부탁을 받으면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상대가 미안해하기는커녕 뻔뻔하게 나올 경우 결국 분노는 내 안에서 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분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폭발하고 맙니다. 참으면서까지 관계를 지키고자 애썼지만 결국 한순간에 관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는 딸에게 굳이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라는 말부터 했습니다. 평소 딸의 성품으로 보자면 시부모에게 잘하려고 무진 애를 쓸 텐데 그러면 시부모의 기대가 너무 높아져 나중에는 딸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딸에게 편한 며느리가 되는 게 너한테도 시부모한테도 좋아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관계든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한쪽만 희생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서로 못하는 게 뭔지, 무엇을 하기 싫어하는지 알아야 서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힘은 무한한 친절과 배려가 아닌 명확하게 선을 긋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상대와 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쌓고 접촉을 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고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 배려하되 그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남의 감정이 상할까봐 신경 쓰다가 능력 밖의 일까지 떠맡아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계 설정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을 긋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이익을 먼저 챙기겠다는 태도를 뜻합니다. 하지만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내 처지와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바꿀 수 없는 관계에 매달리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나를 존중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는 선을 그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대개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거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 선을 긋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 두려움이 더 큽니다. 물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밝힘으로써 잠시 주변 사람들을 섭섭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일의 관계심리 전문가인 놀프 젤리는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 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치유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을 때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계를 설정하자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졌고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자 비로소 내 생각과 취향을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긋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을 그어서 더 발전하는 관계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관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선을 그을 때는 부드러우면서 단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무리한 부탁을 해오면 일단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흥분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곧바로 대응하기보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 상대에게 내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쾌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내 의사를 존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득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해 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과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지를 말입니다. 더 늦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에너지가 부족하다 싶으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당신 자신부터 챙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